그리고 우리 증시 속 가장 뜨거운 핫테마, 그 시크릿한 이야기를 가장 핫한 파트너, 하창봉 파트너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장이 뭐 연일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이 출발 자체는 아마 트럼프가 했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오늘 주제는 투매의 막바지도 트럼프가 만든다.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 너무 너무 뻔한 이야기죠? 네, 요즘 많이 핫하잖아요. 네, 안 좋은 쪽으로 핫하죠. 그렇죠.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하락 기준으로 이제 역대급 기록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 장중 한국 증시에서는 또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정지하는 또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고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죠. 네.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포 탐욕 지수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난 시점에 더 빠져버렸습니다. 오, 지난 이 시간에는 공포 탐욕 지수가 게이지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22 정도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5일 미국 증시 기준 마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까이 내려갔고요. 그때 아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만드는 7개의 인디케이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빅스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인데 그게 지금 51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장은 트럼프가 코로나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코로나급의 어떤 급락인데, 왜냐하면 코로나 당시에는 미국 증시가 장중에 한국도 한 30%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그때 수치는 어느 정도였냐 비교해 드리면 이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이제 거의 차가 그냥 멈춘 거죠. 네. 예. 조금 이제 올라올 만한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공포를 많이 느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도 지금 미국장이 열리면서 좀 장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피터 나바로 경제 고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주말 기간 동안에 베트남 같은 경우가 협상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관세를 베트남이 0%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피터 나바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림도 없다 이야기를 하고, 또 갑자기 지금 원래 장이 열릴 때 조금 우리나라 그 미국 증시가 출발이 좋았다가 또 대밀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속보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게 또 장중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이럴 땐 가만히 있어야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장이 불안한데, 잠깐 우리가 이 네 분의 코멘트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이끄는 사람들, 맨 쪽부터 이제 사실 우리가 미국의 정치인들을 다 알 필요 없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또 이분들의 이제 발언에 의해 가지고 장이 휘청휘청하잖아요. 네. 자, 왼쪽부터 조금 보면 스테브 미란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저분이 경제학자인데, 실제적으로 이분은 뭐냐면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감세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준 거를 관세로 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의 발상과 그걸 진행하는 경제학자가 되고요. 네. 두 번째가 지금 아마 이분들은 2018년도에 1차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보신 분이라면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압니다. 피터 나바로죠. 네. 지금 가운데 있는 두 분이 문제예요. 네. 혹시 피터 나바로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어떤 성향이신가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터 나바로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자를 주장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가 지금 이제 뭐 상당히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도 1917년 제정된 미국 경제 비상경제령을 선포하면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이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이제 백악관의 경제 고문을 맡고 있어요. 경제 고문인데 어떤 얼토당토하는 논리로 트럼프를 꼬셨냐 하면 현혹을 한 게죠.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면 최대 미국의 6조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런 논리를 했는데 그 계산법에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1조 달러 정도, 그리고 기타 관세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얻게 되는 경제적 부가가치 5조 달러.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증시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 폭락할 당시에 미국 증시에 날아간 시가총액이 6조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9,600조요. 네. 우리나라 상장 주식 3개가 날아갔습니다. 3개가 아니라 코스피 3개가 날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했고, 그만큼 피터 나바로는 상당히 강경적인 노선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관점에 놓고 볼 때 가운데 있는 바로 하워드 스코 베센트인데, 베센트 말고 가운데가 누구죠? 루트닉이죠. 네, 루트닉인데 이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또 중추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왜 이분들의 하나하나를 기억해야 되냐고 하면
외신의 어떤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 루트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상무부 장관인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관세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뭐 국가별로 어떤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또 부과했을 경우에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하는 상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베센트 재무장관인데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관세에 있어 갖고는 실제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네 분의 어떤 공격적인 트럼프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충신들이니까. 근데 대신 거꾸로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현재로서 놓고 봤을 때는 미운 사람들입니다. 주요 인물이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 투자가나 많은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는 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근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탐욕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이제 이 바쁜 시간에 이걸 한번 한 이유는 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은 외신 보도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사 제목 볼 것도 없어요. 나바로, 루트닉 딱 나오면 거의 다 나쁜 이야기 나옵니다. 오. 예, 근데 대신 이제 이분들은 워낙 색깔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뭐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은 사실 이제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과거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졌나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네. 그냥 너무 멀리 갈 거 없고 2018년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무역 분쟁이 있을 때 미래에셋 자료입니다. 미래에셋 자료인데 요 보면 OX를 미래에셋 관점에서 넣어놨는데 X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 침체라는 데이터가 없을 때 기준인데 없을 때 기준으로 2018년도 무역 분쟁 당시 한 19% 정도가 빠졌습니다. 빠졌었고 요 2022년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뭐냐면 두 번째 25.4%인데 이때는 뭐였냐면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9번에 다다다다다다다 4.5%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고금리라는 우려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25년도가 17%인데 이 데이터가 금요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미국 증시가 불안하다면 이런 새로운 데이터들이 깨질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거 어떤 자료냐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거의 뭐 공포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쉽게 바닥은 논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사실 데이터라는 거는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2008년도나 2020년도보다 미국 지수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으니까 하락하는 속도도 빠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서 좀 엉뚱한데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오늘 그 금융시장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하고 이 이유가 사실은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고 나서 중국이 바로 보복 관세 34%를 때려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이 가만히 놓고 보면 최근 한 8년 동안에 국가별 이제 수입국 비중 변화인데 제가 좀 빨갛게 표시는 좀 해놓긴 해놨어요. 실제적으로 맨 밑에 있는 게가 미국입니다. 네. 밑에 미국이 회색인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 보기 나름인데 뭐 세 국가 합쳐가지고 전체 수입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래프의 어떤 이 누적 그래프를 조금 보게 되면 유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나 일본은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거꾸로 놓고 보면 맨 위쪽 동남아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갑자기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꼭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고 합니다만 중국의 무역 수입 국가를 놓고 보게 되면 1차 무역 전쟁 이후에 오히려 중국은 유럽에 대한 어떤 비중을 많이 높여놨고 실제적으로 동남아도 많이 높여놔서 미국이 중국으로 돼가지고 34%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와 같은 효과를 못 본다는 거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2기의 관세 전쟁이 1기보다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1기 때 8년 전 같은 경우는 6년 전인가요? 6년 전이군요. 6년 전 같은 경우는 중국을 집중 공략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적으로 타겟을 받을 확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데 이번에는 유럽을 때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직 유럽은 지금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이런 관점이고 중국은 생각보다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조금 견조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예, 중국이 가만히 오늘 보면 중국이 장 끝나고 나서 이제는 이런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네. 네.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실 중국은 뭐 미국에다 관세 부과하는 걸로 촉진하지는 않겠죠. 네,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할까가 가장 중요한 건데 미국은 글로벌 국가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실제적으로 미국 쪽으로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생각하는 부양 정책의 시장이라는 거는 작년 연말부터 들어왔던 이구 환신 제도의 연장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하는 게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금융 정책 말고 바로 재정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예, 재정 정책을 펼친다든지 아니면은 증시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주식 안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다. 우리랑 좀 제도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작정만 하게 되면 매수만 하고 매도를 못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매수에는 우리나라는 오늘 샀다가 사팔사팔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사실 작정하고 정치 당길라 그러면 매수만 하고 매도는 결제 이후에 이틀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몇 달 주가 못 넘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국은 부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정치 부양과 경제는 별개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중국은 생각보다 미국에 대한 맞대응하는 것 정도가 중국 상무부가 상호 관세를 일찍 한 건 맞습니다만 이것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협상을 위한 카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중국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중국 주식 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이제 아주 기고만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지금 신나서 공 치러 다니는 거예요. 주말에 골프 치러 갔다 그러죠. 네. 원래 트럼프가 제가 알기로도 되게 좋아하는 골프 강우를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옛날에 트윗 X를 했습니다. 뭘 하는 거냐? 파월을 자극하는 거죠. 예, 트럼프는 파월을 자극을 합니다. 트럼프의 3대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의 3대 정책. 3대 정책. 물론 많긴 많은데 네. 고관세, 약달러, 저물가입니다. 지금 트럼프 생각대로 다 가고 있어요. 관세 부과했죠? 네. 장이 안 좋아서 달러가 폭락을 했죠? 네. 장이 안 좋아서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헤이 파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임이라고 퍼펙트 타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노력으로 실제적으로 에너지 가격, 유가도 내려갔고 국채금리도 내려갔고 인플레이션도 다운됐다. 지난주에 고용 동향 보지 않았느냐? 20만 명이 넘는 고용 동향이 나왔고 4.2% 정도 실업률이 나왔다. 심지어 이제는 암탉을 키울 필요도 없다. 달걀 가격까지 69% 떨어지지 않느냐? 파월 뭐하냐? 이것도 all within 2 months. 2달 내.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했는데 2월 3월 2달 만에 나는 다 이루었다. 네. 파월이 움직여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월이 안 움직였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폭락한 겁니다. 물론 이런 말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파월 의장 이번 주도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건데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CME 패드워치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뭐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긴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부차적인 물론 그것도 호재가 되긴 되는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보복 관세 여부예요. 네. 200개 정도가 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죠. 네. 주말에 펭귄들 밈 보셨죠? 봤습니다. 펭귄들이 피켓을 들고 트럼프의 사이버 트럭에 갈매기 똥을 발사하는 그런 밈까지 돌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건 이 4개 나라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발표 안 했고 글로벌 정시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EU의 EU. 유럽연합이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중국의 무역 수익을 보면 유럽이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네.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미국은 2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아직까지는 보복 관세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내용을 드러나지는 않고는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유럽 같은 경우는 4월 중순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4월 중순 정도에 관세에 대한 일정이 나온다고 하고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미 10% 정도의 보편 관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조금 트럼프에 반항해서 나오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자동차 관세 때문이거든요. 멕시코는 일정 부분 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여전까지 조금 더 협상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를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든 간에 앞으로도 물론 4월 9일 전후까지 여러 가지 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인수가 되게 중요하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사실 관세라는 게 답도 없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금 엄청 팔았어요. 네. 오늘도 2조 팔았습니다. 와. 네, 하루에 2조 팔고도 보니까 우리가 주시장 관점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에 1조만 매도해도 지수는 2, 3%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매도 언제 멈출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제가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관점에서 이걸 하나 준비해봤어요. 자산이에요. 네. 주식도 있고 미국 국채도 있고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갑자기 왜 적었을까요, 이거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표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만약에 어떤 걸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뭘 갖고 있고 싶으세요? 네 개 중에요. 네. 네. 정욱 캐스터님 뭘 갖고 네, 있고 그 싶으세요? 지금 주식이나 또 비트코인도 많이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네. 그럼 지금은 뭐 금이나 현금 같은 좀 안정적인 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 있고 안전 자산이 있어요. 위험 자산은 변동성이 되게 큰 거. 뭐 주식 같은 게 대부분 위험 자산이고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이죠. 한때는 비트코인이 잠깐 안전 자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달러가 가치가 워낙 떨어질 때. 네. 그리고 이제 비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달러가 찍어내는 채권이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미 채권도 엄청 흔들리거든요. 지금 미국 단기채는 폭락했어요.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뒤에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단기채 폭락을 했고 주식도 내려갔고 달러 가치도 지금 뭐 낙하 있었잖아요. 지금 저한테 만약에 하나를 갖고 있으라 그러면 금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도밖에 안 되네요.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글로벌 위험 자산이 흔들린다는 건데 그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관세는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글로벌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JP 모간은 미국 IB JP 모간은 25년도 글로벌 관세는 경기 침체 확률을 60%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이제 골드만삭스는 아예 날짜를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12개월 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올 확률 자체가 35%에서 45%로 올라갔다. 근데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적어놨냐 하면 맨 하단에 있습니다. 4월 9일까지 트럼프가 말한 4월 9일까지 상호 관세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또는 4월 9일부로 상호 관세가 실제 발효가 된다면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지금 25년도에 미국 경제를 글로벌 경제를 경기 침체로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네. 이 글로벌 IB들이 만약에 경기 침체를 인식하는 순간 여기서 봤던 요 위험 자산들은 전부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시가 주식, 채권, 달러, 심지어 금까지 흔들린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상당히 공포스럽게 이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글로벌 IB들이 이렇게 골드만삭스나 JP모간이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아마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서 헤지 펀드들이 마진콜을 당했다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 헤지 펀드들이 이 친구들이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 잡고 담보 잡고 달러 잡고 담보 잡고 주식 잡고 담보 잡고 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매도의 악순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트럼프 관세 부과했는 게 이렇게 정시가 뭐 5% 빠질 일이야 생각하는데 본다면 그 출발점에는 아무래도 이런 외국계 IB들의 주요 매도 보고서가 가장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날짜까지 찍어놨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4월 9일이 아직 시간 조금 남아 있어요. 4월 9일 발효되기 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유예라든지 또는 이제 연기에 대한 가능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시장 일정 부분의 기술적 랜덤을 보일 것 같고. 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V자 반등 나온다. 저도 똑같은 말을 해요. 과거도 그래 왔으니까. 근데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글로벌 IB나 이런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정해진 날짜에 상호 관세가 실제적으로 발효되는 거하고 그 전에 일정 부분 유예한다든지 보류하는 거하고는 아마 차이가 좀 많지 않을까가 지금의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글로벌 자산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 9일까지 관세 유예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창봉의 핫테마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 시크릿강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상위 1%가 될 수 있는 퀴즈를 또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퀴즈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아, 퀴즈 바로 들어가요? 아, 퀴즈가 아직 조금 아닌가요? 남은 게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더 마저 듣고 그러니까, 이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방송을 조금 봐야 또 퀴즈를 풀 수가 있어서 네. 바로 퀴즈 들어가면 다 오답 처리돼가지고 중간고사인데 큰일 나요. 아유, 알겠습니다. 열심히 들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외국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6거리 7거래일 동안에 무려 8조를 팔았더라고요. 오,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날짜 기준으로 쭉 적어봤는데 뭐 사실 이건 이제 왼쪽이 포인트 맨 밑에만 보시죠. 예, 오늘 예, 요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10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2조 정도 팔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아까 골드만삭스라 그랬잖아요. 네. 골드만삭스의 어떤 IB 쪽에서 실제로 부정적으로 봤다면 혹시나 골드만삭스 창구를 이용하는 외국계 정권사들, 기관 투자가들의 동기간의 매도는 어떤 종목일까를 역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하이닉스가 3,900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천억 정도, LG엔솔이 1,000억 정도.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1위, 2위, 3위를 다 판 거죠. 네. 그렇네요. 예. 이 골드만 그렇게 보게 물론 이제 6조, 8조 원 정도 중에서 금액이 뭐 4천억, 2천억 정도니까 작다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10%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상당히 거의 코스피 인덱스 비중만큼 팔았다 볼 수 있는 건데 골드만삭스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보기에는 골드만삭스 창고를 통해서 나온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인데 얘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맨날 쥐락펴락하는 갑자기 목표가 좀 세졌는데 그 네. 모한 스탠리 애들이 있습니다. 네. 얘네들은 더 공격적입니다. 하이닉스가 무려 배수가 넘죠. 어. 이게 금액 기준으로는 순매수 적혀 있는데 마이너스는 순매도로 제가 필터링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4천억, 삼성전자 2,400억 정도 밑에 거는 사실 이제 다 비차익과 포함이 되는 거니까 뭐 역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사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외국인 매도가 언제 멈출까에 대한 어떤 막연한 희망은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요게 조금 안정화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글로벌 IB가 일부 물론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JP 뭐 모간이긴 합니다만은 관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다. 그걸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D-Day 기준으로 4월 9일이면 4월 9일 네. 아니면 조금 그게 지난다 하더라도 관세에 대해서 유예한다든지 협상하는 카드가 나와야만이 외국인 매도도 멈출 수 있고 시장 관점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인가요? 1% 퀴즈를 이제 풀어봐도 될까요? 네, 시험 보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퀴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네. 기다려집니다, 이 시간이. 그러면은 첫 번째 퀴즈는 뭐 이거는 사실 공부도 하고 이제 우리 하는 건데 다음 중 네. 트럼프 2.0, 예, 트럼프 집정의 주요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라고 적어봤는데 뭐 정책이라 볼 수도 있고 이제 뭐 프레임이라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1번 고율 관세, 2번 부자 정세, 3번 약달러, 4번 저금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함께 맞춰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퀴즈가 이렇게 나왔는데 두 분은 몇 번이 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트럼- 잠깐 네. 트럼프가 원래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좀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해서 부자 증세가 아니라 감세. 감세이다. 네. 우리 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잠깐 또 퀴즈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방송을 제대로 보신 분들이라면 아우, 다들 네. 아시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인 것 같다. 맞을까요? 무슨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푸시는군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부자 정세 쪽이 아니라 감세겠죠. 그래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제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실제적으로 감세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세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될까, 미국 연방 정부의
그 고간이 빌 거 아니겠고 그거를 관세를 통해서 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관세를 통해 가지고 약달러를 추구하는 건 뭐냐면 약달러를 추구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수출 국가에서의 환우위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세 가지 정도가 가고는 있어요. 트럼프의 생각대로. 네.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가긴 가는데 글로벌 정시가 무너진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일단은 트럼프의 지금 2006년 초기 정책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맞추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거고 여기서 한 프로 놓고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시기의 문제일 뿐 5월 초에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 더 공격적인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약달러와 저금리는 같이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일정 부분의 관세에 대한 고율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협상을 한다든 2018년도랑 똑같아요. 2018년도는 1년 내내 협상을 하다가 11월 달에 한번 장이 와르르 무너졌던 거고 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조금 초반에 세게 때렸기 때문에 그때보다 파장이 훨씬 큰 건데 또 매듭을 짓는 효과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듭을 짓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원래 원했던 생각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퀴즈 객관식 퀴즈였죠. 객관식 퀴즈 만나보고 왔는데요. 두 번째 퀴즈 계속해서 어떤 퀴즈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일까요? 네, 문제 같이 보실까요? 골드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예. OX. 이번에는 또 쉽게 맞추기 네. 쉽게 OX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을지 네,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들도 답변을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질문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마찬가지로 네. 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학교 다닐 때 지문을 못 읽을 때는 감으로 찍는 건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 해지라는 단어 자체, 인플레이션은 물가잖아요. 해지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가 있기는 있어요. 해지라는 건 뭐냐면 반대 방향에 뭔가 갈고리를 걸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데 주가라는 게 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상승에 베팅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 반대쪽에 조금 걸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해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해지 또는 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금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라는 이 질문은 뭐냐면 금의 가치는 물가가 올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정답은 O에 가까운 거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5만 원짜리는 지금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다전 가치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하루의 점심 한 끼의 가치가 10,000원 훨씬 평균 넘은 것처럼 말이죠. 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내용을 드릴 때 최근에 이제 국제 금 시세 선물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조금 고민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금 실물을 아직도 갖고 있다. 금가락지든 금두꺼비든 무슨 비늘 안 끼시죠? 금비녀들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거를 현물로 바꿔가지고 캐시로 갖고 있는 건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금 시세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실물 골드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시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역대급 급락을 겪은 증시로 인해서 여전히 좀 가슴 졸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시크릿 투자 전략과 함께 탄탄한 투자 전략 세우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조금 어떻게 챙겨주실까요? 네, 뭐 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도 전략 세우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제 장이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뭐 우리가 그 전형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약세장의 기준이 있어요. 약세장이 고점 대비해서 20% 빠지게 되면 약세장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늦었지만은 주식을 하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대략 2만 포인트에서 지금 16,000선 밑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약세장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2만 포인트에서 16,000까지 떨어졌으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100 깨고 있으니까 막 사고 싶겠지만은
글로벌 전략가들은 약세장이 딱 진입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위험 자산을 생각보다 많이 늘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은 분명히 잡힐 건데 이제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장기적으로 사고 싶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절대 급하게 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 될 것 같고 한번 자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저도 깜짝 놀래고 이 정도까지 빠질 거니 우리도 많은데 네. 이게 지금 뭐 도표가 막 이렇게 보면 다이어그램처럼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있는 게 보게 되면 지금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애교예요. 이게 이틀 동안 하락폭을 말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오늘도 지금 장중 저점 기준으로 잡게 되면 거의 1900년대 초반 미국 대공황급입니다. 거의 그 정도고 지금 보면 관세 전쟁으로 이틀 동안 빠진 것 자체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6조 달러, 거의 10조 달러가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나쁘게 보게 되면 지금 장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때고 또 좋게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번 고꾸라져야 된다.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너무 빨리 고꾸라졌다는 게 이제 급락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절대 분명히 가격 매력이 남아있는 건 맞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와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미국 증시가 그러면 언제 투매가 멈출까? 이건 네. 사실 미국이 빠진다는 거는 사람이 파는 것도 있고 미국은 전체 주식의 90% 이상이 ATF라고 이야기해요. 알고리즘 트레이딩입니다.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딱 하나 보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은 바로 요게 될 것 같아요. 네. 채권이죠. 네, 채권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수는 있겠는데 채권 그러면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일 밑에 나오는 게 맨 밑에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4%로 회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바로 단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이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자가 많이 받는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우리 앵커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달 있다 돌려준다고 하면 이자를 안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 10년 있다가 돌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있고 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받으실 건가요? 최소한 10만 원 선취장은 받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금리와 뭐 채권의 기간과 금리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채권의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렇게 5년짜리가 3.6이면은 10년짜리는 4.0으로 장기채로 갈수록 금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특이한 상황이 생기고 있죠. 자료 화면에 보면 미국 단기 금리 보통 단기는 뭐 1년 미만을 말하는데 1년, 3개월, 6개월, 1년짜리 전부 다 가장 최근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이미 관세 전쟁이라든지 경기 집중해 가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이건 올라간 거예요. 거꾸로.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단기 국채를 투매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채를 투매하게 되고 장기채를 매수했다는 건 정확하게 말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리세션의 가장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채로 유동성을 만들게 되고 장기채로 롱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 관점에서 만약에 채권을 통해서 미국 증시의 어떤 저점을 논한다 그러면 지금 급등했던 이 10년 특히나 뭐 3개월이나 6개월물처럼 단기채 금리가 다시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안 내려오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뭐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네. 다 똑같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로 밑에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수를 보고 이렇게 저점을 찍을 수는 없어요. 약세장이 들어오면 밑에 이 수평선 잘못 그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 3배짜리 반도체 ETF 있어요. SOXL이라고. 네. 그 하루에 지금 20-30%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은 3일이면 그냥 원금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너무 변동성이 클 때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의 저점을 잡는 시그널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단기물의 금리 자체가 가격세가 올라가는 게 반대로 봐야 돼요. 이건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창봉 파트너와 함께 이번 주 든든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